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늦은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딱히 새로울 건 없는데 이 사진이 대상을 받은 이유는 제목 때문이었는데요. 제목이 아빠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빌딩 속 사람들 모습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빠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는 모습부터 반대로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다양한 사람들만큼 수많은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시간 속 오늘 하루 어떤 제목으로 남기실 건가요? 8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네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수박과 함께 여름철 대표 과일인 이것은 새콤하고 달콤한 맛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박이 더위를 식히고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과일은 더위를 이기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보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일은 가급적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칼로리도 낮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과일은 고전소설이나 동화에서 신비의 과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 명나라의 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천도 이것을 훔쳐먹고 불로장생의 몸이 된 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조금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인데 의료시설 접근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되려 그 사이에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요? 네. 2.9km 대 31.5km. 서울과 경남 지역 주민이 집에서 종합병원까지 가야 하는 평균 거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서울은 20m가 더 가까워진 반면에 종합병원이 가장 먼 경남 주민들은 20m 거리가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1년 사이의 일이죠. 네.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인프라 격차가 수치로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편에 2020년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인데요. 경남에서도 사정이 가장 열악한 거창은 종합병원까지 거리가 65.5km에 달했습니다. 차로는 1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종합병원이 거주지 반경 15km 내에 없는 취약인구 비율이 서울은 0.01%였지만 경남에선 37.5%나 됐습니다. 기초의료시설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의원까지 평균 거리는 서울이 0.97km로 가장 짧았고 강원이 11km로 가장 길었습니다. 응급의료시설도 서울에선 평균 2.9km인 반면에 이 강원은 22.3km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제는 43.8km나 됐습니다. 네, 의원, 응급시설, 종합병원 거리가 이런데 의료가 이 정도면 다른 인프라도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과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보육 대란에서 농어촌 학부모들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문제가 제일 심했는데요. 어린이집까지만 해도 평균 거리가 7.8km, 초등학교까지는 5.6km나 됐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서울은 2.2km만 가면 되는데 강원은 평균 30km나 가야 하고 고요. 경로당도 서울은 800m만 가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2.4km나 가야 경로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연문화시설도 서울은 2km 남짓이지만 농도로 분류되는 강원, 경북, 전남, 전북은 10km가 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경북, 그중에서도 청송은 17.5km나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인프라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네. 자, 일주일 전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나왔습니다. 농수축산 부문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축수산 분야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1%에서 최대 37.7%까지 감축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메탄, 이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도록 영농법을 개선하고요. 가축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서 축산 생산성을 향상한 걸 전제로 했습니다. 식단을 전환하고 대체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것도 또 역시 전제 조건으로 꼽혔습니다. 이것을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제 이날 있던 비대면 브리핑에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이고 이 세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 각계에서 체감할 압박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네.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계획이 확정이 되면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따른 농업부문 쟁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민간 연구소인 GSNJ 인스티튜트가 탄소 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거는 탄소 중립 농업 부문 쟁점을 크게 에너지 분야와 비에너지 분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전기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분야를 포함해 산업,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화석연기를 전기로 대체를 해야 하는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설농업, 축산시설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분야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축산과 농기계 운영 등의 다량의 화석연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만도 141만 킬로리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 감소에 대응을 하고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아열대 작물 등을 신소득 작물로 적극 장려하고 있어 더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에너지 전환이 농업 생산비와 농산물, 식품 가격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농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 통계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2016년 농림업 분야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로밖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통계도 좀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야겠고 이제 뭘 기름을 태워서 뭘 한다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분야는 이렇고 일반 농축산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될까요? 네.
일반 경종농가와 또 축산농가들은 저탄소 농법을 적극 실천을 해야 합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경종 분야, 축산 분야 비중이 각각 41%, 30%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경종 분야는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좀 적습니다. 농물 공급을 조절하는 간단 관계 보급, 그다음에 화학 비료 사용량 감축, 무경운 재배, 신규 조림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네. 또 그리고 경종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렇게 추적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신규 조림과 무경운 재배는 탄소 저장에 도움이 됩니다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 추적이 하기 어렵습니다. 축산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 다양합니다. 저메탄 사료 공급, 단백질 사료 공급을 통한 이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개선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건데요. 또 여기에는 시설 투자와 사용 마리수 감축 같은 진통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배양육, 식물 성분 고기, 곤충 원료 등을 포함한 대체 가공식품 이용 확대를 또 이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다 먹거리 생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농업이 지닌 식량 안보적 가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농업 생산 감소와 대체제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은 이 단위 생산물을 만드는 데 쓰는 투입량과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정밀 농업으로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뭘 먹느냐, 또 축산 분야, 이제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농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좀 미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력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56.6%에서 70.8%로 높인다는 건데요. 이렇게 따져볼 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을 주축으로밖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농촌 지역에 시설이 설치될 걸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남재자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현재 국내 시설하우스 면적은 약 4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데 탄소 중립 전략이 실천되면 농촌 지역에는 시설하우스보다도 훨씬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될 거다. 그리고 농촌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계도 이 농촌 경관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태양광 시설 도입으로 발생했던 지역 갈등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이런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시설의 발굴 지원하고 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또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들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아이고, 이거 저희는 지금 법원이 휴전기여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조금 재판이 없었거든요, 거의. 네. 네, 조금 편하게 지내면서도 또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마을 변호사를 또 다녀왔어요. 예. 예, 완주에 다녀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완주에 갔는데 제가 한 4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네. 예, 그만큼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분쟁이 끊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이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또 걱정. 없으면 또 이것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드실 것 같고. 최근에 예. 그 기상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농어촌 다 그 기상의 변화에 좀 민감한데 다니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지금 그 장마철이고 해서
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장기간 내리고 이게 물에 농작물들이 많이 잠기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돌병 같은 게 많이 걸리거든요. 네. 사람으로 말하면 피부병 같은 건데 바람이 많이 불진 않지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일사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물이나 이런 배수 같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이런 일들 많잖아요. 태풍으로 이 나무가 부러지는데 이게 넘어가서 옆집 지붕으로 떨어졌다. 이럴 때 누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정말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풍이었다고 하면 네. 그 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지자체나 국가에서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네. 나무도 이제 이게 지금 막 넘어지려고 하고 막 땅도 막 파이려고 하는데 그런 걸 잘 관리 안 했다고 하면 나무 주인이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상식적인 차원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누가 봤을 때도 조금 위험해 보였는데 관리를 안 했다 싶으면 주인이 이걸 물어줘야 할 수 있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태양광 발전 설비 얘기로 그 분쟁을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걸 좀 들여다볼 텐데 지금 농촌에 이런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즘 그 태양광이 굉장히 개발이 활발하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태양광 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제 이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을 그 개발 목적을 속인다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안전 의무를 안 지킨다든지 또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여전히 분쟁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례 태양광 관련인데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봐, 박씨. 아이고, 김 여사님 또 오셨네. 매번 당하고 왜 또 오셨어요? 우리 마을에 꼭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야만 하겠어? 김 여사님. 저한테 이러셔봤자 마을 주민들만 다친다고요. 이번엔 나 혼자 아니야. 변호사를 선임했거든. 양심이 있으면 이쯤에서 좋게 물러나시지. 법적으로 문제 없다니까 그러시네. 변호사? 이거 박형윤 변호사를 데려와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 제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전원주택 짓겠다고 우리 동네 땅 사들여서는 마을 주민 몰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해놓고 뻔뻔하기는 주민들 반대 서명 받아서 제출했거든. 그거 행정 절차 완료됐으니까 문제 없거든요. 패스. 허가 취소 청구도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으니 노 프로블럼. 패스. 열받아. 공사하면서 배수로 만드는 바람에 논두렁 허물어지고 공사자재 아무데나 놔서 마을 주민들이 다쳤잖아. 그건 태양광 설치하고 관계없으니까 패스. 설치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도 안 했지. 이격거리 100m 제한 위반했지.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로 주민 피해, 재량권 일탈, 남용 등등등. 지금 소송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하시게요? 그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거야.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각오하라고. 저는 마을 이장님이 시킨 대로 한 거라니까요. 전원주택 짓는 걸로 토지 매수하는 걸 도와줄 테니 수고비 좀 달라고 하셔서 이장님께 수고비도 드렸고, 토지 매수 안 하면 공사를 회방 넣는다고 해서 토지 매수했고,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다는데 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는 결사 반대한다고. 나 반드시 막아낼 거야. 소송 각오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법대로 해보시죠. 야, 이 법대로 하라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예. 박형윤 변호사님이 오셔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치 양보가 없어요. 야, 이게, 절차가 있군요, 다. 이게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하죠. 태양광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 두 가지 이제 허가를 받는데요. 네.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전 사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태양광 그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토지나 이런 건물 같은
건물 비슷한 그런 건물에 준하는 개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들어왔어요.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요새 그 태양광 개발로 인해서 뭐 미관을 해치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네는 이제 너무 많이 설치됐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태양광 설치하려면 딱 안 팔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저는 태양광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토지를 사용할 목적을 속이는 거예요. 속였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민사상으로 또 그 땅을 파시는 분은 나는 이거 전원주택으로 지을 걸로 생각하고 팔았는데 태양광을 하네요. 내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파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여러 가지 문제, 뭐 미관 얘기도 있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이걸 갑자기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우신 거네요. 근데 이 박신혜가 좀 어려운 얘기를 꺼냈거든요. 청구 기간이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요. 민사소송도 그렇고 뭐 행정소송도 그렇고 형사사건도 그렇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되게 되면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90일 또는 180일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90일 또는 1년 내에 절차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청구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 당사자야 잘 알 수 있지만 주민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18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 소송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6개월 뭐 후딱이죠. 금방이죠.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점을 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속였다. 이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토지 사용 목적을 속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민사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고요. 또 토지 사용 목적을 속여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는 거는 형사적으로도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기군요, 사기. 예. 기본적으로 사기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또 민사적으로는 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사기 이런 거 속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 얘기 나온 게 이장님한테 수고비를 드렸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책임을 좀 면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진짜. 이장님한테 이게 수고비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그 돈을 드리는 걸 뇌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뇌물, 네. 우리가 근데 이게 그 개인들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도 어떤 거래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불법적인 목적을 주고받으면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이렇게 개인들 간의 뇌물죄로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불법적인 그 토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께서 그거를 해주겠다는 이유에서 수고비를 받았다. 그러면은 배임 수재나 배임 증제 이런 죄로 둘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또 많이 되고 있어서 이장님들께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장님들이 또 간혹 가다가 행정 업무 처리 대행을 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신데 대신해 주면서 받는다. 행정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받는다는 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를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쪽과 막겠다는 쪽이 있는 건데 이걸 회방을 놓겠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 돈 안 주면은 공사 못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협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는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강도죄가 될 수도 있어요. 공갈, 강도.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 공사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직접 가가지고 막 방해를 하거나 그러시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뭐 말로 협박을 하든 직접 가서 방해하든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직접 나가서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예. 공사를 못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가서 직접 몸으로 맞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 같은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늘 좀 나오는 얘기지만 뭔가 행동으로 막으려고 하시면 이게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예. 네, 그 행동 맞습니다. 자체가 또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아까 얘기로는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자재 때문에 좀 다친 일이 있었다 이랬는데 예. 또 박 씨는 이건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책임이 없지 않고요. 예.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다친 부분 뭐 치료비, 그다음에 다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이런 거 다 물어주셔야 되고요. 그 한 번 다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또 이제 관리를 잘 안 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반복된다는 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치우는 게 이제 과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로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피해 보상도 해주셔야 되고 잘못했다고 또 형사처벌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민들 다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속인 것도 문제고, 근데 일단 목적은 그 개발이니까 주민 설명회가 꼭 필요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왜 다르냐면 주민 설명회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의견 청취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과 동의 받아오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그 허가 요건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그 요구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서는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만이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꼭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끝까지 공사를 하고 또 태양광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그런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요건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개발행위 준비 단계부터 개발행위 끝날 때까지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따지자고 들면 아닌 건데 소통 차원에선 꼭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딱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가 그 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당사자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과 행정청의 상대방이 민원인 사이에서 허가나 뭐 승인 이런 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허가나 그런 어떤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피해를 뭐 소음이라든지 아까 막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또 농사 짓는 과정에서 또 어떤 피해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허가 내주는 거가 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데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네. 내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거 잘못됐으니까 소송할 겁니다 하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까 환경적인 피해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3자인 마을 주민들도 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리서 좀 들여다볼 때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박형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개발행위 하는 경우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3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마을하고 너무나 가까운 피해를 보다 보니까 마을과 태양광 개발행위 지가 한 100m 이내이면은 못한다. 200m 이내에 못한다. 300m 이내에 못한다. 이런 거리 규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이런 것도 위반하게 되면 취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그 처리를 하면서 그 어떤 행정행위 허가가 날 때 주민들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나는지 여부를 행정처에서는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예 안 했다고 하면 직무를 해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무를 해태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돼가지고 또 개발행위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매매 목적을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유권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에 네. 소유권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개발행위가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개발행위 허가는 마을 주민들의 소송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와 소나기 내리겠고요.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 남부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특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남부지방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또 일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은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 어떨까요? 네, 일단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3명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견된 이후 확진자 2,000명대는 처음이었고요. 당연히 가장 역대 많은 확진자 수이기도 합니다. 직전 최다였던 지난달 28일에 1,895명보다도 328명이나 많았습니다. 오늘도 2,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도권의 강도가 가장 높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5주째고 이 비수도권도 3주째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소 혹은 정체 상태를 보이던 수도권 확진자 수도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방역당국은 만남과 약속,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광복절 연휴 기간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비대면이라도 방문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방역 조치로는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판결이 나왔군요.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5억 원이었던 벌금 액수는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딸과 관련해서 스펙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 제1저자, 공주대 연구소 논문 초록 제3저자, 서울대 로스쿨 인턴 활동,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키스트 자원봉사 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서울대 로스쿨 인턴 활동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그 인턴 활동 중 세미나에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참석했다라는 증언이 번복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서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반면 코링크 피의를 이용한 불법 재산 증식 혐의는 대부분 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정영진 교수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라면서 검찰이 위법 수집한 자료의 증거 능력 문제는 이번에도 무시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통신선까지 끄는 북한이 연일 우리 측을 향해 비난 담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요일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서 어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섰는데요. 이 김영철 부장은 남측이 관계 개선이 아닌 대결을 선택했다라면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가 다가가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보다 한층 더 수위를 높였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며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남 대화기구인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거나 남북 군사비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 실험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미 두 나라 정부는 그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이 당사자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여 명을 만나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갈등할 이유가 없고 또 해소할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준석 대표가 강행 의지를 밝힌 후보 토론회는 참석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또 갈등은 윤석열 후보 측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또 불거졌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이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긍정적인 멧돼지나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이 영화 라이온킹의 캐릭터들을 빗대 이 정진석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네. 또 당권과 비당권파가 나누어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재현 최고위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자 또 유승민 후보 측은 경선준비위원회를 흔들지 말라며 이준석 대표를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일찌감치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설화에 또 휩싸였다고요? 네, 최재형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긴축 재자원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라며 이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후 복지에 대한 또 질문이 나오자 뒤처지는 국민들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또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초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계속해서 검토가 안 됐다라거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등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이 현재의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공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해서 이 당내에 한동안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TV 토론을 했다고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첫 TV 토론이 KBS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교안보 정책과 최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가 됐는데요. 비교적 거친 공방 없이 정책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토론 막바지에는 또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일전에 철거민과 장애인들을 거칠게 대했다라고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는 여러 장면 중 하나를 잘라서 붙인 이런 것이 네거티브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법관 자리 하나가 바뀌게 되는군요. 네, 이 오는 9월에 이기택 대법관이 퇴임하는데요. 그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경미 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경미 판사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만약 오경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가장 많은 4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또 현직 판사가 됩니다. 한편 오경미 판사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이 체포 등의 위협을 받다가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여성의 이 난민지위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4살 아이를 학대한 고모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일어났는데요. 당시 4살이었던 A 양이 내복 차림으로 아빠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5시간 만에 평소 남편이 다니던 안산 시내의 한 작은 법당에서 이 아이를 찾았는데 현장에 남편과 스님 그리고 아이 고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씻기려고 아이 옷을 벗겼는데 이 아이 몸 곳곳에 피멍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는 고모가 본인을 눕히고 주먹으로 때렸다며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고모가 아이 몸에 귀신이 쓰였다며 아이를 폭행한 겁니다. 이 아이 엄마가 지난달 이 남편과 고모 스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요. 경찰은 혐의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115님, 바람에 조금씩 가을이 묻어있네요. 새벽에 텃밭일 이젠 할만합니다 하셨고요. 7777님, 이 시간 전국을 달리며 운전하는 분들 건강과 안전운행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의 모습과 모양